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깊은 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20억 년 전에 작동했던 원자로,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멸종 패턴,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 같은 화학적 흔적들이죠. 혹시 우리가 이 행성에서 처음으로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로 발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한 우라늄 광산에서 과학자들은 믿기 힘든 걸 발견했습니다. 20억 년 된 암석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천연 원자로의 흔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원자로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정교했다는 겁니다. 냉각 시스템도 있었고 폐기물 처리 장치도 갖춰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게 가동됐다는 거예요. 현대 인류가 원자력을 다루기 시작한 게 겨우 70년 전인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처음엔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비율을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 반응을 일으키기엔 농도가 너무 낮거든요. 그런데 오클로에서 발견된 우라늄은 정확히 3%로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원자로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비율이에요. 17개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20억 년 전 지구의 특수한 환경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당시엔 산소 농도가 달랐고 지하수가 천천히 흐르면서 우라늄을 농축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17곳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원자로들이 작동하던 시기예요. 바로 대산화 사건이 일어나던 때와 겹칩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대기 중으로 쏟아내면서 지구 최초의 대멸종이 벌어지고 있었죠. 혹시 그 당시 어떤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 지하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원자로를 만든 건 아닐까요? 지표면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동안 말이죠. 물론 우리는 아직 어떤 도구도 명확한 지능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억 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침식과 지각 변동이 거의 모든 걸 지워버렸을 겁니다. 금속은 녹슬고 콘크리트는 부서지고 유기물은 완전히 사라지죠. 그런데도 핵 폐기물의 동위 원소 신호는 여전히 암석 속에 갇혀 있어요. 마치 원자 단위로 새겨진 메시지처럼요. 이제 6,600만 년 전으로 가볼까요? 소행성 하나가 공룡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공룡들이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환경을 조작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쿠리안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NASA의 기후과학자가 제안한 사고 실험인데요. 고도로 발달한 파충류 문명이 수백만 년 동안 번성했을 가능성을 다룹니다. 공룡들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리케라톱스의 뇌는 현대 코끼리보다 컸고 복잡한 사회 집단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벨로시랩터는 정교한 무리 사냥 전략을 보여줬죠. 의사소통과 계획이 필요한 행동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종들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면서도 초식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대규모 농업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공룡들은 1억 6천만 년 이상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존재한 기간의 800배나 되는 시간이죠. 이 광대한 기간 동안 수많은 종들이 진화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행동들을 발달시켰어요. 어떤 종들은 정교한 둥지를 만들었고 다른 종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조직적인 무리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공룡들이 이론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을 보였죠. 그런데 공룡 도시의 증거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화석화는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일어나거든요. 대부분의 공룡 화석은 물가에서 죽어서 빠르게 퇴적물에 묻힌 생물들에게서 나옵니다. 도시 환경이나 농업지역, 제조 중심지는 이런 보존 조건을 거의 제공하지 못해요. 더 큰 문제는 지구의 재활용 시스템이죠.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오래된 해저는 멘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새로운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가 겨우 2억 년밖에 안 됐어요. 해안 문명의 모든 증거는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용암 속으로 재활용됩니다. 대륙 표면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침식, 풍화, 퇴적 작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묶거나 파괴해버리죠. 산맥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강은 흐름을 바꾸고 빙하는 전체 지형을 긁어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한때 히말라야보다 높았지만 수억 년의 침식으로 완만한 언덕이 되었어요. 그럼 이런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은 뭘까요? 플라스틱, 정제된 금속, 콘크리트 같은 현대 재료들은 수백만 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되거나 변형될 겁니다. 심지어 핵 폐기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규모에서는 감지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특정 흔적들은 지질학 기록에 남을 수 있어요. 대규모 채굴 작업은 암석층 안에 독특한 광물 분포를 남깁니다. 산업오염은 퇴적층 내에 비정상적인 화학물질 농도를 만들 수 있고요. 대규모 농업은 토양 구성을 바꿔서 시간이 지나면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없다고 해서 공룡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 모를 뿐이죠. 만약 공룡들이 기술 사회를 만들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냉정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문명도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인류 문명이 사라진다면 1억 년 후에 뭐가 남을지 생각해 봅시다. 답은 거의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거의 아무것도 아닌 거입니다. 어디를 보고 어떤 증거를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도시, 도로, 건물 같은 가장 명백한 징후부터 사라질 겁니다.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도 수백만 년이면 알아볼 수 없는 잔해가 되죠. 강철은 습한 기후에서 수백 년 만에 완전히 녹슬어 사라집니다. 알루미늄은 좀 더 천천히 부식되지만 지질학적 시간 규모로 보면 역시 사라져요. 유리는 모래로 분해되고 플라스틱은 분자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하지만 일부 흔적은 놀랍도록 오래 남습니다. 대규모 광산 작업은 인위적 퇴적물이라 불리는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만들죠. 노천 채굴로 파낸 구리나 석탄 광산은 암석층에 상처를 남기는데 이게 수천만 년 동안 보일 수 있어요. 지하 광산이 무너지면 자연 동굴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퇴적물 패턴이 채워집니다. 산업농업은 가장 내구성 있는 지문을 남깁니다. 집약적 농사는 토양의 특정 영양분을 고갈시키면서 비료로 다른 영양분을 추가하죠. 이런 화학적 변화는 퇴적암에 통합되어 토양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돌로 변하면서 말이죠.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은 문명은 여러 지질학적 층에 걸쳐 독특한 화학적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 열섬 효과도 흥미로운 지표입니다. 대도시는 주변 지역보다 기온을 몇 도 높이거든요. 이 온난화는 지역 기후 패턴과 식물 성장, 계절 순환에 영향을 미쳐요. 퇴적물 퇴적에도 영향을 주고요. 고대 도시들은 암석층에 박힌 화석화된 온도 기록 같은 열 신호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지속적인 증거는 대멸종에서 올 수 있어요. 현재 인간 활동은 종들을 자연 배경 멸종률보다 약 1000배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석 기록에 독특한 흔적을 남기죠. 다양한 생태계가 갑자기 붕괴되고 원래의 복잡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요. 어떤 고도 문명이라도 비슷한 생태학적 교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 동위원소 비율에도 미묘한 표지가 있어요. 화석 연료를 태우면 특별한 동위원소 특징을 가진 탄소가 방출됩니다. 생명체를 통해 순환하는 탄소와는 다르죠. 산업 문명은 이 고대 탄소를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해서 빙액, 해양 퇴적물, 화석 식물 조직에 보존되는 이산화탄소 급증을 만듭니다. 금속 가공도 흔적을 남깁니다. 재련 작업은 납, 수은, 카드뮴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농축시키죠. 고대 재련 유적지는 토양과 암석층 내 특이한 금속 농도로 여전히 감지될 수 있어요. 원래 가공시설이 침식된 후에도 화학적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위성 고고학은 미묘한 흔적들이 올바른 도구로 드러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묻힌 로마 도로는 항공사진에 나타나요.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화학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고대 건물 기초는 밀밭에서 기하학적 패턴으로 나타나고 고고학 유적지는 열화상으로 감지되는 지면 온도의 미세한 변화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의 증거를 찾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말이죠. 고대 문명들은 우리의 산업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 재료, 에너지원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평범한 시야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 읽을 줄 모르는 언어로 쓰인 채로요. 남극 빙액 깊숙한 곳에서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전하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알려진 자연 과정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 시추 지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죠. 수천 년에 걸쳐서요. 이 화학적 지문은 고대 탄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방출됐음을 시사합니다. 자연 메커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기에 말이죠. 탄소는 두 가지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질학적 지문처럼 행동하는 거죠. 탄소 12는 대부분의 천연 탄소를 구성하고 탄소다 13은 소량이지만 측정 가능한 양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과정이 이 동위 원소들 사이에 독특한 비율을 만들어요. 식물은 광합성 중에 더 가벼운 탄소 -12를 선호해서 유기물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듭니다. 화산 폭발은 마그마 출처에 따라 다른 비율로 탄소를 방출하죠. 그런데 신비로운 이 신호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화석 연료 연소와 일치하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보여주는데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불규칙하게 나타났어요. 이 급증은 얼음 기록에서 갑자기 나타나 수세기나 수천 년 동안 지속되다가 똑같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연적 관점에서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아요. 빙하기와 간빙기는 지구 궤도 변화에 의해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주기를 따릅니다. 자연 기후 변화는 대기 화학의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지 고대 탄소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방출이 아니죠. 화산 활동은 대기 중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지만 화산탄소는 뚜렷이 다른 동위원소 비율을 가져서 의심스러운 신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양 순환 변화는 심해와 해양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를 동원할 수 있어요. 급격한 기후 전환 시기에는 온난화가 해저 퇴적물에서 용해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방출하죠. 하지만 이런 자연 탄소 방출도 역시 얼음 코어에서 나온 이상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특징적인 동위원소 패턴을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신호들이 대규모 산불이나 이탄 습지 연소에서 왔다고 제안해요. 특히 건조한 기후 시기에 그랬을 거라는 거죠. 유기물을 태우면 적절한 동위원소 비율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긴 하지만 관측된 대기 변화를 만들려면 대륙 전체의 식생을 동시에 태워야 합니다. 더 이상한 건 탄소 급증이 종종 다른 대기 이상과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메탄 농도도 같은 시기에 급증했는데 메탄 동위원소 비율은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산업적 원인을 시사합니다. 납이나 구리 같은 미량 금속도 이 에피소드 동안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나죠. 온실가스와 중금속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알려진 자연 과정은 없는데 말이에요. 지리적 분포가 또 다른 미스터리층을 더합니다. 그린란드 빙액은 남극과 동시에 같은 비정상적인 탄소 신호를 보여요. 이런 전 지구적 동기화는 이 사건의 원인이 행성 규모로 작동했음을 시사하죠. 양극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과정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진정한 재앙 사건들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어느 설명도 화학적 증거와 맞지 않아요. 독립적인 확인은 해양 퇴적물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해저에서 채굴된 코어들이죠. 심해 시추 결과 동일한 탄소 이상 지층이 드러났어요. 빙액 신호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거죠. 해양 퇴적물은 대기화학의 다양한 측면을 보존해서 분석 오류로 여러 종류의 지질 기록에서 일치하는 거짓 신호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탄소 신호 사건들이 화석 기록에 대멸종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종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얼음과 퇴적물 코어에서 비정상적인 탄소 비율이 나타나는 시기에 그래요. 회복 시간은 수천 년이 걸렸고 탄소 방출을 일으킨 원인이 생태계 붕괴를 촉발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만약 이 신호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과정을 나타낸다면 지구 기후 시스템에 대해 전례 없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
전혀 다른 무언가를 대표한다면요. 우리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산업 규모 활동의 증거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구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재검토해야 해요. 6대륙의 암석 속에 숨겨진 우라늄 동위 원소는 자연 방사성 붕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원자력 지문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지층에서 나타나며 정교한 분리 기술이 필요한 농축 패턴을 보여주죠. 인간은 원자 시대에야 발전시킨 기술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담고 있는 암석들은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에 형성됐습니다. 천연 우라늄은 99.3%의 우라늄-238과 0.7% 미만의 우라늄-203호를 포함해요. 이 비율은 태양계 전역에서 일정한데 두 동위 원소 모두 예측 가능한 속도로 수십억 년에 걸쳐 붕괴하기 때문이죠. 원자력 엔지니어들은 어떤 샘플에서든 정확히 얼마나 많은 우라늄-203호가 있어야 하는지 그 연대와 지질학적 맥락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채굴 현장에서 나온 샘플들은 이론적 한계를 초과하는 우라늄-235 농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부 암석은 15에서 20% 비율을 보이는데 이건 가스 원심 분리기나 전자기 방법을 이용한 인공 동위원소 분리로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연 과정은 예측 가능한 비율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라늄-235를 농축할 수 없거든요. 더 이상한 건 농축된 샘플들이 알려진 핵시설이나 무기 실험장 주변에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암석층, 선사시대 강이 흐르던 지표층, 그리고 인류 문명보다 수백만 년 앞서 존재했던 지질학적 층에서 나타납니다. 탄소 연대 측정과 방사성 분석 결과 숙주 암석은 복잡한 생명체가 거의 육지에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형성됐음을 확인해줘요. 더 이상한 건 농축 우라늄이 종종 통제된 핵 과정을 시사하는 다른 동위원소 이상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플루토늄 동위원소가 같은 암석 샘플 내에서 미량으로 나타나요. 넵투늄 비율은 인공 변환 반응을 나타내죠. 핵 분열 생성 동위원소들,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들이 원자로 폐기물과 일치하는 농도와 분포로 나타납니다. 독립실험실들이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이 결과들을 확인했어요. 질량 분광법, 중성자 활성화 분석, 감마선 분광법이 모두 일관된 측정값을 내놓았죠. 샘플 오염은 신중한 취급 절차와 주변 손상되지 않은 암석 분석으로 배제됐습니다. 지리적 분포는 광대한 거리와 다양한 지질학적 환경을 아우릅니다. 농축 우라늄 흔적이 캐나다 순상지 지형, 호주 사막 퇴적물,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아프리카 분화구 현장에서 나타나요. 공통 요소는 위치나 지질학적 연대가 아니라 특이한 광물 조성이나 고대 열수 활동 증거가 있는 지역과의 근접성이죠. 일부 샘플은 장기간 작동한 통제된 핵 반응의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동위원소 비율은 폭주 반응을 방지하면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핵 분열 과정을 나타내요. 주변 광물에서 보존된 중성자 플럭스 패턴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원자로 기하학을 시사합니다. 이 원자로 신호들은 아프리카의 자연, 오클로 원자로와는 상당히 달라요. 오클로는 지하수 가용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작하고 멈추는 물 조절 반응의 증거를 보여주는 반면 이 미스터리 원자로들은 정교한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위원소 분포는 능동적 연료 관리와 정밀한 중성자 제어, 의도적인 폐기물 처리를 시사하죠. 비평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지질 과정이 선택적 침출, 운반, 침착을 통해 우라늄 동위원소를 농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광물들은 형성 과정에서 특정 온도 및 압력 조건을 포함해 우라늄이 3호를 우선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열수 용액은 미묘한 화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우라늄 동위원소를 선택적으로 용해하고 운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된 자연적 설명은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불가능한 조건들을 필요로 합니다. 수십 개 현장에서 원자로급 농축을 생성하는 자연 동위원소 분별 확률은 엄밀하게 계산하면 매우 작아요. 동위원소 증거는 인간이 방사능을 발견하기 수백만 년 전에 작동했던
통제된 핵 기술을 가리킵니다. 만약 확인된다면 이 발견들은 정교한 원자공학을 수행할 수 있는 문명들이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번성했다가 사라졌음을 시사하죠.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주장을 확인하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건 영원히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석 기록은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을 멸종시킨 5번의 대규모 멸종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자연재해는 치명적 영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특정 멸종 사건들은 여러 대륙의 종들을 동시에 죽였죠. 알려진 어떤 자연 메커니즘보다 더 조율된 파괴가 일어난 걸 시사합니다. 페름기 말 멸종은 2억 5천만 년 전에 해양 생물의 96%, 육상 동물의 70%를 제거했습니다. 전통적 설명은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분출이 수십만 년에 걸쳐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와 유독 화학 물질을 배출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최근의 고정밀 연대 측정 결과 이 멸종이 2만 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어쩌면 수천 년 만에 일어났을 수도 있음이 드러났어요. 2만 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비교하자면 인간 산업 활동은 2세기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구 기후를 측정 가능하게 변화시켰어요.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을 2만 년 동안 죽일 자연 과정은 알려진 지질학적 메커니즘을 초과하는 에너지 방출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시베리아 트랩스는 페름기 말에 거대한 용암류를 가둔 화산 지역이에요. 하지만 용암 화학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멸종 타임라인과의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가장 거대한 분출은 많은 종이 이미 화석 기록에서 사라진 후에 발생했어요. 초기 화산 활동은 상대적으로 겸손했고 전 지구적 생태계 붕괴를 촉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더 이상한 건 멸종이 화산 충격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조율된 파동으로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심해 종들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엔 얕은 해양 생물, 그리고 육상 생태계가 뒤따랐죠. 화산가스는 일반적으로 심해로 침투하기 전에 육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관측된 멸종 순서를 뒤집습니다. 암석층에 보존된 탄소 동위원소 신호는 멸종 기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나타내요. 하지만 동위원소 비율은 화산탄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산불, 토양 분해, 해양 생태계 붕괴에서 나온 대규모 유기탄소 방출을 시사하죠. 직접적인 화산 분출보다는요. 백악기 말 멸종도 6,006만 년 전에 비슷한 이상을 보여요. 공룡을 죽인 소행성은 분명히 지구 환경 붕괴를 촉발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타이밍 증거는 주요 생태계 교란이 충돌 이전에 시작됐음을 시사합니다. 공룡 다양성은 이미 감소하고 있었어요. 해양 먹이망은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대기 화학은 우주 암석이 도착하기 몇 달이나 몇 년 전부터 변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분화구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은 단일 충돌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층의 충격받은 광물과 잔해를 보여줘요. 일부 증거는 주요 소행성이 충돌하기 전에 일련의 작은 충돌이나 폭발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대안 설명은 인도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을 언급하지만 역시 멸종 순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트라이아스기 말 멸종은 2억 년 전에 해양종의 76%를 제거하고 공룡이 육상 생태계를 지배하도록 다양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한된 원인으로는 화산 활동,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가 있어요. 하지만 종 손실 속도는 자연 환경 변화 모델을 초과합니다. 해양화학 데이터는 탄산 칼슘 껍질로 된 해양 생물을 죽이는 급속한 산성화가 수백만 년보다는 수천 년에 걸쳐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자연 이산화탄소 증가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크게 산성화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관측된 화학적 변화는 점진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축적보다는 농축된 방출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이 산업활동, 전쟁 또는 기술적 사고를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을 제안해요. 핵무기 실험,
대규모 화석 연료 연소, 실패한 지구공학 프로젝트는 이론적으로 수천 년 내에 멸종 수준의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인간이 진화하기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고도 기술 문명을 필요로 합니다. 화석 기록에는 이 고대 시기에 지능이 명확히 드러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의 부재는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는 의미가 줄어들죠.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이런 멸종 사건들은 전 지구 생태계가 임계 한계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패턴은 지구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어 마치 돌과 뼈에 새겨진 반복되는 악몽처럼요. 우리는 이 패턴을 이해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테니까요.